한국? 그 나라는 미국이 손만 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모래성 아닙니까? 워싱턴의 한 지하 벙커 고위 전략가들의 비아냥거림 속에 MIT의 전략 분석 전문가 에단 헌트 교수가 무거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전략의 전면 수정을 위해 마련한 극비 회의였습니다. 백악관이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정보국은 중국을 지목했고 국방부는 러시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헌트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천 번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긴 관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곳에 적힌 이름은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초강대국 미국을 위협한다는 말인가? 한장성이 소리쳤습니다. 헌트 교수가 냉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멈추면 미국도 멈춥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거대하고도 조용한 공포입니다. 백악관 밀실을 지배한 것은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테크놀로지 요새의 진짜 얼굴. 도대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명주를 쥐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백악관조차 두려워하게 만든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지배력 그 위험하고도 위대한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하여 매월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에드워드 헤이든입니다. MIT에서 40년 가까이 국제안보와 산업 시스템을 연구해왔고 그동안 백악관과 국방부의 자문위원으로도 여러 차례 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사실 은퇴를 앞둔 지금까지도 공개적으로 꺼내기 망설여졌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한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백악관 지하에 있는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출입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날 회의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당연히 모두가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러시아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는 늘 그 두 나라를 중심으로 연구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는 참모들의 표정,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 그리고 회의실을 감싼 무거운 침묵.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군사력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건 만약 특정 국가와의 협력 관계가 단 7일간 완전히 멈춘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협력이 멈추는 겁니다. 무역이 중단되고 기술 공유가 끊기고 공급망이 끊어지는 거죠. 중국과의 시뮬레이션에서는 확실히 타격이 컸습니다. 소비재 부족, 제조업 차질, 경제적 혼란이 예상됐죠. 하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제를 찾을 시간이 있었고 다른 경로가 존재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부문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이 역시 중동이나 다른 공급처로 우회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7일 차에 미국의 주요 산업 기반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14일 차에는 군수 체계에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21일 차, 그러니까 단 3주 만에 미국의 국가 기능 자체가 심각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가 났습니다. 이건 뭔가 입력 오류가 있는 거야.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 인구 5천만의 동맹국이 어떻게 미국을 마비시킬 수 있어? 저는 데이터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라고 했죠.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반도체였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 부품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의료기기, 은행 시스템, 전력망,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사무기 시스템까지 전부 반도체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한국과 대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공정, 특히 10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은 사실상 한국의 한 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인텔이 있고 중국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기술 격차는 최소 5년에서 10년입니다. 5년이면 짧아 보이시나요? 반도체 산업에서 5년은 거의 한 세대 차이입니다.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그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천문학적인 돈과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냥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엔지니어들의 경험, 산업 생태계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날 회의에서 한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7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됐을 때 얘기고요. 그 7년 동안 우리 군사 시스템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특수 화학 소재, 정밀 기계 부품들. 현대 산업의 핵심 중간재들이 한국 없이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35, 이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30만 개가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센서 부품을 사용합니다. 만약 그 공급이 끊기면 전투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배치된 전투기들의 유지보수도 불가능해집니다. 전차, 군함, 미사일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국가 안보를 군사력, 경제 규모, 자원 보유량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그게 정석이었고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1세기에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기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생산 능력,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자리에 정확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잖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던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저는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습니다. 문맹률이 80%가 넘었고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최소한 100년은 원조에 의존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미국의 도움 덕분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천문학적인 원조를 쏟아부었으니까요. 하지만 원조를 받은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더 많은 원조를 받고도 여전히 가난한 나라들이 수십 개였습니다. 뭔가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 문서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이 도서관에 꽤 있더군요.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명확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다. 땅도 좁다. 인구도 적다. 그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뿐이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만드는 수밖에 없다. 1960년대 한국은 가발과 신발을 수출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섬유와 철강으로 옮겨갔죠. 1980년대에는 가전제품과 자동차, 1990년대에는 반도체와 휴대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십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하고 선진국이 되기까지 15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100년, 일본은 80년이 걸렸죠. 한국은 50년 만에 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매번 다음 세대를 내다봤습니다. 남들이 가발 만들 때 이미 철강을 준비했고 남들이 철강에 만족할 때 반도체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선택한 산업들이 모두 다음 시대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확하게 미래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제가 본 그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2019년 그 회의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더 깊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자 어쩌면 집착에 가까웠죠. 저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분석했습니다. 삼성, LG, SK, 현대. 이 기업들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저는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을 볼까요?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듭니다. 심지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의 핵심 부품도 만듭니다. 한 회사가 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전문화됐습니다. 애플은 디자인과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제조는 외주를 줍니다. 인텔은 칩 설계에 집중하고 생산은 다른 곳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 미국은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방송에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가 봉쇄됐고 공급망이 무너졌죠. 그때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바닥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의료 장비였습니다. 인공호흡기, 마스크, 방호복.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였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전자제품 생산이 중단됐죠.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미국은 기술 강국인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생산 능력은 없었습니다. 설계는 할 수 있지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누가 미국을 구했을까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팬데믹 와중에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시간 365일 풀가동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공장들이 전기차 산업을 살렸고 한국의 디스플레이 공장들이 재택근무 시대에 모니터를 공급했습니다. 그 시기에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조용한 공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 한 가지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였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동아시아 동맹국의 기술 독립 가능성 평가. 그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 점차 기술적으로 독립할 가능성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충분한 능력이 있고 한국과 대만은 최소 30년은 미국 기술에 의존할 것이다. 30년 후인 2010년대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보고서를 쓴 분석가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속도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2015년쯤 서울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몇몇 한국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한 엔지니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빨리 배우지 않으면 도태되니까요. 그래서 남들보다 2배로 일하고 3배로 공부했습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1980년대 한국의 연구원들은 평균 주 7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미국 연구원들의 2배였죠. 그들은 주말도 없이 실험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가 고팠던 세대가 아직 살아있었으니까요.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절박함이 기술이 됐고 그 기술이 산업이 됐고 그 산업이 국가의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더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한국이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교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요. 1970년대 한국 정부는 중화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철강, 조선, 화학, 그걸 어떻게 가난한 나라가 해? 그런데 한국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온 나라의 자원을 몇 개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실패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도박이었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한국은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이 됐고 조선업에서도 일본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한국은 또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반도체였습니다. 당시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뛰어들기 어려운 분야였죠. 하지만 한국은 뛰어들었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고 정부가 그걸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반도체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죠.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다 끝이다. 지금이 기회다.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공장을 돌리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2000년대 초 시장이 회복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기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경쟁자들이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미국의 경영학자들은 이걸 분석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손실을 보면서 투자를 늘린다. 비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미국 기업들은 분기별 실적을 고민했습니다. 주주들이 당장의 이익을 요구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10년, 20년 후를 봤습니다. 지금 망하더라도 기술만 확보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2020년대 현재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고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입니다. LG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서 최고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한국이 지금 다시 한번 큰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바이오, AI, 양자 컴퓨터. 한국은 다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온 나라의 자원을 집중하고 있었죠.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높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연구에 쏟아붓느냐고요? 그게 바로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다. 그럼 기술밖에 없다. 기술에서 지면 우리는 끝이다. 그 절박함이 40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한국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국가 안보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큰 나라다. 그래서 중국을 경계했고 러시아를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나라. 그 나라 없이는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진짜 힘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미국인들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고 동맹국들은 우리를 따르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은 한국의 기술 없이는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의 부품 없이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게 됐고요.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외교적으로 예민한 문제니까요. 미국의 자존심도 있고 한국도 조용히 있는 게 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연구자입니다. 데이터를 믿어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의 권력 구조는 바뀌었다고. 크기가 아니라 연결성이 중요하고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고 지배가 아니라 의존성이 진짜 힘이라고. 저는 2021년 어느 날 다시 한번 백악관에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더 높은 분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주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이었죠. 회의 중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협조가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고위 관계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헤이든 교수, 솔직히 말해보시오. 우리가 한국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분도 답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대답했습니다. 10년 안에 미국의 기술 패권은 끝납니다. 군사적 우위도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기들이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까? 아마 정확하게는 모를 겁니다. 그들은 그냥 살아남기 위해 달렸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달린 결과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스스로는 여전히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뉴스를 종종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불안해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 일본한테 추월당하면 어떡하나,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 그 불안감이 어쩌면 그들의 원동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계속 앞으로 가는 거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한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하나의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같은 조건에서 시작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가난했던 나라, 자원이 없던 나라들. 하지만 그 중에서 한국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지원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수십 개 나라의 사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들에게 없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미국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까지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잘 만들고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고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다. 하지만 그건 결과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원인이었죠. 왜 하필 한국이었는가? 저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대만도 반도체를 잘 만듭니다. 일본도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었죠. 싱가포르는 더 빠르게 성장했고 이스라엘은 더 혁신적인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시뮬레이션에서는 한국이 가장 위험한 변수로 나왔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별로, 기술별로, 공급망별로.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하나를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연결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반도체는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걸 장착할 기기가 있어야 하고 그 기기에 들어갈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 전력을 공급할 배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작동하려면 소프트웨어와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죠. 한국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설계를 잘합니다. 중국은 조립을 잘하고요. 일본은 소재를 잘 만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연결해서 완제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가진 기술들이 전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었다는 겁니다. AI 시대로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있어야 하고 특히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지금 그걸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단 2곳입니다. 둘 다 한국 회사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가려면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4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방산 기술은요?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 핵심 부품, 그것도 한국산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없으면 전체 시스템이 멈춥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빠지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체스로 치면 킹이 아니라 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킹핀이었습니다. 그 핀 하나가 빠지면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 저는 미 국방부의 한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공급망 안보였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국방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F-35 전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품 공급이 끊기면 생산 라인이 6개월 내에 멈춥니다. 이미 배치된 전투기들도 2년 안에 정비 불가 상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대체제는 없습니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 5년 동안 우리 공군 전력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편이니까 다행이죠.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행이라는 단어로 국가 안보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걸요.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이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아니,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러시아가 침공했고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죠. 미국과 유럽이 무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대부분의 군수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평화시대에 군수품을 계속 만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산 능력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만 늘리는 방식으로 바꿨죠. 그런데 전쟁은 생각보다 오래 갔고 포탄 소비량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수천 발의 포탄을 쏘고 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며칠 만에 써버렸죠. 그때 미국 내부에서 나왔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에서 전쟁을 설계할 수는 있지만 수행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때 누가 구멍을 메웠을까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생산 라인을 늘렸습니다. K9 자주포가 유럽으로 수출됐고 포탄이 생산됐고 전차가 폴란드로 갔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걸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니까요. 미국이 무기를 못 만들어서 한국이 대신 만든다는 이야기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워싱턴 내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없었으면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거라는 걸요. 이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무렵 국방부의 한 고위 인사와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헤이든 교수, 우리는 실수를 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할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설계와 전략에만 집중하고 만드는 건 다른 나라에 맡겼죠.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분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니 효율적인 건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닫지 않았으니까요. 평화시대에도 계속 만들었습니다. 비효율적이었을 겁니다. 손해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전쟁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자기들이 위험한 곳에 있다는 걸.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힘이 아니라 절실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한국의 역사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굶주림이 일상이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죠. 그때 한국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원조 물자를 보내면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뜯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 밀가루 포대에 적힌 영어를 보고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정부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습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서였죠. 그 사람들은 독일 탄광 깊은 곳에서 병원 복도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공장을 지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중동 건설 붐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일했죠. 위험했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배고팠던 시절을,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을,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절실함이 기술이 됐고 산업이 됐고 국가의 힘이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은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웠으니까요.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바다로 둘러싸여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늘 위험했고 늘 부족했고 늘 위협받았습니다. 북쪽에는 적대적인 나라가 있었고 주변에는 훨씬 큰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의 대신 제조를 택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게 더 싸고 편할 때도 직접 만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아무도 안 팔아주니까요. 소비 대신 투자를 택했습니다. 당장 잘 사는 것보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안정 대신 도전을 택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기술에 아직 시장도 없는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한 이유는 힘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절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등을 해도 2등한테 따라잡힐까봐 불안해했고 성공해도 다음 위기를 걱정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그 절실함이 한국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2023년 봄 한국제 안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동맹의 재정이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동맹국들은 이미 우리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없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이야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미국 정부 내에서 조용히 논의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한국에게 더 많은 것을 허용해야 한다. 핵잠수함 기술 이전, 전략 무기 공유, 첨단 기술 협력.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필요해서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믿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미국 내부 문서에는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리가 요청하면 항상 왔고 우리가 필요하면 항상 도왔다. 베트남에도 갔고 이라크에도 갔고 아프가니스탄에도 갔다. 그들은 늘 우리 편에 섰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책임질 줄 안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술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들은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을 해낸다. 미국은 힘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중국은 강하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예측할 수 없고요. 인도는 아직 중립 노선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21세기에는 군사력만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으려면 신뢰가 필수입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70년 동안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이 된 겁니다. 저는 지난해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 중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알까? 아마 모를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니까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더 노력해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만족해서 멈출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달리고 있고 여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다음에는 수소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반도체 다음에는 양자 컴퓨터가 올 거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국은 너무 많은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독재를 겪었고 경제 위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결국 일어났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합니다. 한국 경제가 사실상 파산했었죠. 전 세계가 한국은 이제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금을 모았습니다.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를 들고 나와 나라에 바쳤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살리겠다면서요. 미국 언론은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저게 21세기에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10년, 20년이 걸린 위기를 5년 만에 이겨낸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이 한국을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이게 한국을 지켜 세우는 것처럼 들릴까 봐요. 하지만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이건 관찰입니다. 40년 동안 데이터를 보고 현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위험한 길을 계속 걸어온 나라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했고, 남들이 포기한 산업을 끝까지 지켰고, 남들이 피하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한국 없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한국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버팀목입니다. 빠지면 무너지는 구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게 21세기의 진짜 힘입니다. 저는 이제 곧 은퇴합니다. 4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연구했고 수많은 나라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나라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을 말할 겁니다. 크기로 보면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고요. 역사로 보면 짧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영향력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무력이 아니라 필요성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없으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선택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저는 모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것이고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할 것이고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그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고 또다시 필요한 나라가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변화를 읽는 법을 알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고 무엇보다 절대 멈추지 않는 나라니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전쟁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가난해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삶을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저는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요. 배고픔을 몰랐고 전쟁을 몰랐고 절박함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모든 걸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행운하였다.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시기도 좋았다. 맞는 말입니다. 한국은 분명 행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을 받은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가 수십 개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됐을까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배울 준비, 일할 준비, 변화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고 위기가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께 한국을 자랑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제가 평생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1세기는 20세기와 다릅니다. 힘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정적으로 세계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킹핀입니다. 빠지면 무너지는 구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